안녕하세요, 밝음이네 식구 여러분. 소름 돋는 밤의 이밝음입니다. 보통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은 말하죠. 우리 둘은 정말 진실되게 사랑을 했다고요. 불륜은 시작부터가 잘못된 사랑인데요. 이렇게 잘못된 사랑이 얼마나 참혹한 결말을 맺게 되었는지 잘 보여주는 사건인 대전 문화동 가족살인 사건에 대해 오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장기수, 그는 35세의 가장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의 소개로 만난 한 살 연하의 지금의 아내를 만나 7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했고요. 10여 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10살, 8살, 그리고 4살 이렇게 3명의 아들들을 가진 금술이 좋아 보이는 부부였다고 합니다. 장기수는 한 곳에 지그시 머물러서 일하지는 못하는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합니다. 결혼 전에도 1년에서 6개월 간격으로 이제 직장을 옮겨가며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정을 꾸려야 했기에 이제는 안정된 직장을 가져야 하겠다고 생각해 2000년 오산시에서 매형 소유의 슈퍼마켓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장기수와 그의 가족의 거주지는 대전이었고요. 그래서 가족들은 대전에, 그리고 본인은 1년여간 오산시에서 일을 하며 기러기 아빠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고 있던 와중에 이혼녀였던 김씨와 친해지게 되었고요. 둘은 서로 애틋한 감정의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이혼녀였던 김씨에게도 자녀가 하나 있었지만 이미 둘에게는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2000년도부터 김씨와 장기수는 내연관계가 되었고요. 2002년부터는 돈을 조금 모은 장기수는 청주시에 위치한 음식점을 하나 인수해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3년 동안의 음식점을 운영을 했으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2005년 4월에 음식점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고 대전의 본집으로 들어와 생활을 하게 됩니다. 대전의 본집으로 돌아온 장기수는 음식점 배달원 일을 하며 한 달에 100만원 남짓을 벌었고요. 아들이 셋이나 있었던 탓에 생활비는 턱없이 부족했고 아내는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며 생활비를 보태며 생활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때까지도 장기수는 내연녀 김씨와의 관계를 정리하지는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불장난도 끝이 보이기 시작했죠. 장기수가 대전의 본집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내연녀 김씨와의 물리적으로 거리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몸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내연녀 김씨가 먼저 장기수에게 이별을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장기수는 2005년 6월 내연녀에게 만나자고 제안을 했고요. 다시 만나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너 없이는 살 수 없다며 자신의 곁에 있어달라고 말하죠. 하지만 내연녀 김씨는 사업도 망해버린 장기수의 경제적인 상황과 그가 가진 가정 그리고 아이들 이렇게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가며 거절을 했습니다. 장기수는 내연녀를 잡기 위해 아내와의 이혼도 생각을 해봤지만 사업도 실패하고 빈털터리가 되어 본집으로 들어온 지금의 상태에서 이혼까지 하게 된다면 자신의 처지가 너무 처량해질 것 같아 어떠한 결정도 쉽게 내리지 못했습니다. 장기수는 내연녀 김씨에게 지금 당장은 내가 힘들지만 내가 조금만 더 벌어서 너와 너의 자녀들 입에 거미줄 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라고 하며 마지막으로 잡아보았으나 내연녀 김씨는 이혼할 생각은 하지 말아라. 당신과 나의 관계는 끝났다 라고 말하며 냉정하게 자리를 떴습니다. 그렇게 돌아선 내연녀 김씨의 뒷모습을 본 장기수는요.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자신의 진짜 사랑인 김씨를 되찾아야 하겠다고 생각했다네요. 이렇게 잘못된 사랑에 눈이 먼 장기수는요. 자신의 사업 실패로 얻은 빚만 갚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상황이 되면 내연녀 김씨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돈을 만들 계획을 세웁니다. 다음 달인 2005년 7월 19일부터 인터넷 검색을 시작합니다. 검색어는 보험이었죠. 일주일여간의 검색을 한 끝에 8월 초 외국계 보험회사를 찾아가 생명보험을 2개 가입하게 됩니다. 사람이 죽었을 경우 3억 원을 배상해주는
각 가게 보험 2개를 아내의 명의로 가입을 합니다. 아내는 당시 둘의 수입이 200만 원도 안 되는데 왜 이런 보험을 2개씩이나 들었냐고 장기수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듯하게 질문을 했죠. 그런 아내에게 장기수는 회사에서 들어주는 거다. 회사에서 돈을 대신 내주고 들어주는 거라며 의심을 피했습니다. 남편을 믿었던 아내는 월급이나 올려주지 무슨 보험을 들어주냐며 참 이상한 회사다 라고 생각하며 가볍게 넘기게 되었죠. 아내의 이름으로 들어둔 보험 2개. 그 이유는 당연히 살해가 목적이었습니다. 장기수는 아내를 죽이기 위해 포털 사이트 이곳저곳을 뒤적거렸습니다. 죽음, 약, 강력 수면제, 마취제 등을 검색하고요. 심지어 청부살인 사이트까지 검색한 결과가 있었다고 수사진들은 밝혔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아내를 죽일 방법을 검색하던 장기수는요. 이내 자살 카페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자살 사이트의 회원들은 죽기 위한 방법을 서로 공유하기도 하고요. 자살 시 복용할 수 있는 약물 정보에 대해 정보를 주고받기도 했죠. 그 와중에 청산가리라는 독극물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게 됩니다. 장기수는 자살 카페에 청산가리를 구매하고 싶다는 게시글을 남겼습니다. 게시글을 쓴 사흘 후 익명의 회원에게서 청산가리를 팔겠다는 쪽지를 받게 됩니다. 2005년 8월 15일 장기수는 자살 사이트에서 만난 25세의 박모 씨 등과 함께 4명이서 청산가리를 판매하겠다고 한 판매자를 만나기 위해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역 앞에서 판매자가 가져온 청산가리를 4명이서 100만 원을 주고 공동 구입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청산가리의 진품인지 가품인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직접 애완용 햄스터 2마리를 사서 청산가리를 먹여 죽이기까지 한 후에 진품인 것을 확인하고 장기수는 25만 원에 6g의 청산가리 자신의 몫을 챙겨서 오게 됩니다. 청산가리의 치사량은 0.15g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가 가진 6g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해할 수 있는 양인지 대충 가늠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구매한 청산가리를 카메라 필름통에 담아서 자신의 승용차에 보관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아내를 죽일 계획을 세우던 장기수는 범행 날짜를 정합니다. 8월 18일 아내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죠. 범행 전날인 17일 자동차 안에 싣고 다녔던 이 필름통 안에 있는 청산가리를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내일이면 죽음을 맞이할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케이크도 사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밤에는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아이들과 노래를 부르고 와이프와는 소주를 한잔하는 등 화목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내와 부부관계를 하고 잠이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범행 당일 8월 18일 오전 8시 장기수는 아내의 휴대전화를 몰래 챙겨 들고 주방으로 나갑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는 아이들의 아침밥을 차리기 위해 정신이 없었고요. 새 아이들은 아침밥을 기다리며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느 날과 다름없는 평화로운 아침 모습이었죠. 장기수의 아내는 아침을 먹기 전 공복에 건강을 위해 아이들 셋과 함께 물 한 컵씩을 마시는 것을 습관화하고 있었답니다. 장기수는 그 점을 노렸던 것이죠. 아내가 아침 준비를 하는 틈을 타 냉장고 안에 물통에 자신이 어제 가져온 이 필름통 안에 든 청산가리 6g을 몽땅 털어놓고 흔들어 녹인 뒤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러고는 평소 아침밥을 잘 먹지 않는 장기수는 평소와 다르지 않게 출근을 하는 척 현관 쪽으로 나섰죠. 그러고는 나가지 않은 채 집안을 살폈습니다. 아내는 TV에 정신이 팔려있는 아들 셋을 식탁으로 모았고요. 언제나처럼 4개의 컵에 물을 가득 따라주고 함께 마셨습니다. 현관 앞에서 동태를 살피고 있던 장기수의 귀에는 아내와 아들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컥컥
하며 숨이 넘어가는 소리가 듣기 거북스러웠던지 문 밖으로 나갑니다. 청산가리를 다량으로 섭취하면 의식이 있는 동안 강력한 경련을 일으키게 되고 구토와 함께 끔찍한 고통을 겪게 되며 5분 안에 사망한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죽어가는 소리를 피해 잠시 밖으로 나가 있던 장기수는 10분 정도 뒤 소리가 잠잠해지자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광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4살짜리 막내 아들이 물을 마시지 않았는지 엄마와 10살짜리, 8살짜리 형아 둘이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는 사체 옆에 덩그러니 서서 울상을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목격한 아버지인 장기수는요, 그 4살짜리인 막내 아들에게 달려가 두 손으로 아들의 목을 힘껏 졸랐습니다. 몇 분이 채 되지 않아 4살 막내 아들의 숨도 끊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와 아들들이 모두 확실히 죽었는지 확인을 한 후에야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출근길에 나섭니다. 장기수의 소름 돋는 계획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아내의 휴대전화를 몰래 가지고 출근을 했었는데요. 그것은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했던 거였어요. 태연하게 매일 하던 배달 업무를 해가면서 아내의 휴대전화로 자신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남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와 통화를 하는 척을 했고요. 집으로도 몇 번의 전화를 걸어 가족들이 자신이 출근한 후에도 살아있었던 것처럼 위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하루 일과가 정상적으로 끝이 나고 저녁 8시쯤 자신의 직장 내에 선반에 보관되어 있던 신라가 들어있는 생수병을 들고 퇴근을 합니다. 자신이 죽인 아내와 세 아들이 있는 집으로 들어가 시체들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의 시체를 아래에 깔고 그 위에 아내의 시체를 겹쳐두었죠. 그리고 욕실 앞에 있는 빨래 위에 이 신라를 뿌린 다음 불을 질렀습니다. 화재로 아내가 아들들을 보호하다가 변을 당한 것처럼 보이게끔 연출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집에 불을 붙인 후 이 불이 조금 커질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 장기수는 PC방으로 향합니다. 그렇게 곧 6억이 자신의 것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신나게 게임을 하고 난 장기수는 10시 반쯤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쯤 되면 불길이 좀 많이 커져 있겠지라며 도착한 집에는 불길은 없고 검은 연기만 가득 보였다고 합니다. 혹시나 불이 제대로 붙지 않았나 싶어 담을 넘어 현관 근처로 올라갔을 때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창이 깨지면서 불꽃이 치솟았다고 합니다. 폭발 소리에 놀란 이웃들이 뛰쳐나왔고요. 이때다 싶었던 장기수는 준비된 연기를 합니다. 집안에 아이들이 있어요 라며 자신이 꼭 구하려 들어가는 듯이 신용을 했죠. 당연히 이웃들에게는 슬픔에 빠진 한 가장의 애처로움으로 보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걸 말렸습니다. 이후 소방차가 온 뒤에야 화재는 진압되었죠. 화재 사건으로 경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된 장기수는 집안의 불이 전기 누전으로 인한 화재라고 말했습니다. 범행 날짜를 8월 18일로 잡은 이유도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를 듣고 범행 날짜를 정한 것이었는데요. 비가 올 때마다 비가 새서 종종 누전 차단기가 내려가는 등 집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하며 화재 발생 원인을 누전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하게끔 진술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가 생각하는 것처럼 허술하지 않았습니다. 화재 현장을 조사한 결과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아닌 것이 밝혀졌고요. 누군가 들어와 강도를 저지르고 신나로 방화를 했다는 이런 범죄로 보기에도 외부의 침입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요. 그렇다고 자살로 보기에는 자살할 동기가 전혀 없어 보였고요. 이러한 정황이 점점 밝혀지면서 그렇게 치밀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장기수는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받게 됩니다. 경찰은 장기수를 집중적으로 추궁했고요. 끝까지 자신의 계획대로 진술을 해대던 장기수는 시신의 부검 결과가 나오면서 자백을 하게 됩니다.
아내와 아들들의 겉모습은 숯덩이로 변해 있었지만 부검 결과 청산가리에 의한 독극물 중독이 사인인 게 밝혀졌죠.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도 어떻게든 빠져나가 보려고 장기수는 진술을 자주 바꾸었습니다. 경찰이 PC 하드디스크를 분석한 결과를 알려주었고요. 그 결과 밝혀진 자살 사이트와 청부 살인 등에 대해서 추궁을 하자 내가 자살을 하려고 했던 것이지 일가족을 살해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라며 끝까지 부인을 했죠. 하지만 범행 전 3억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 2개를 아내 이름으로 가입한 점과 그가 청산가리를 구입했던 점, 이런 점들을 토대로 집중적으로 추궁한 결과 범행 일체를 자백하게 되었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 말할 때도 내연녀에 대한 발언은 일체 처음엔 하지 않은 채 사업 실패로 얻은 3,500만 원의 빚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려 빚을 갚기 위해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말을 했는데요. 아내가 죽으면 나오는 보상금 6억 원과 이제는 딸린 식구도 없게 아들들까지 모두 죽인 후 사랑하는 내연녀와 다시 행복하게 살려고 했던 그의 계획은 모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정말 가족들에게 미안했던 건지 아니면 이제는 머리를 쓰다 이도 저도 안 되겠다 생각한 건지 재판장에서는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고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1심 재판부였던 대전지법 제6형사부는 장기수가 반성을 하고 있고 초범이라는 점을 들어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아들들 일가족 4명을 죽인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전 고법은 이를 뒤집어 사형을 선고했죠. 1심엔 무기징역, 2심엔 사형. 이제는 대법원 확정 판결만이 남아있었는데요. 그 당시 주심 판사인 박시환 대법관의 선택에 이목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박시환 대법관은요, 당시 국민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간통죄와 사형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진보적 법조인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당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법원 주변에서는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대법관은요, 개인적인 소신과는 달리 원칙에 따라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2006년 8월 9일 박 대법관은요, 판결문에 다른 일반 살인죄와는 달리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세 아들들로 가장 가까운 가족을 무참히 살해했다는 점과 독극물을 마시지 않고 살아남아 있던 막내 아들까지 목졸라 살해한 점 등 원심 사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없다고 밝히며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당시 대법관은 이와 같이 예상과는 다른 판결을 한 것에 대해 입법을 통한 사법 폐지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현행법을 따라야 한다고 자신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7년간의 애틋하게 사랑해서 연애 끝에 결혼해 10년여간의 새 아이들을 함께 키우며 살아온 아내와 자신의 혈육인 새 아들들, 그들을 두고 만난 지 몇 년이 채 되지 않은 새로운 설레임에 눈이 멀어버린 장기수는 아내와 아들들이 세상에서 제일 믿을 수 있고 가장 가까운 내 편인 아버지였습니다. 이 같은 범행의 계획 일체를 알고 나서도 어떻게 장기수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대법관마저도 사형제 폐지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현행법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형제 폐지가 입법을 통과하느냐 마느냐 논쟁하기 이전에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들의 집행이 모두 이루어지고 난 후 사형제 존폐 여부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야 그 순서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 말고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법이 무서워져야, 범법 행위를 했을 때 내려지는 형벌이 두려워져야 강력 범죄율이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인면 수심의 범죄를 저지른 사형수들의 인권을 두둔하다가는 그들에게 당한 피해자들의 인권, 그리고 유가족들의 인권, 앞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고 안전하게 살아가야 할 국민들의 인권이 위협받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